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김진아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셔가지고 좀 졸린 시간 아니신가요? 예, 제가 되게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일찍 오신 선생님들이 저 말고도 굉장히 많으셔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기다려지셔서 일찍 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졸린 시간이지만 또 주제 자체가 졸려도 괜찮은 시간이에요. 용어 그냥 간단하게 용어의 어떤 개념이나 뭐 전산에 들어가는 입력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김진화입니다. 먼저 분모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코니스 다 이 감시의 목적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의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등록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이제 이 서베일런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 서베일런스를 하는 목적은 이제 분명하게 우리 병원의 자료와 국내 병원 전체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고 또 우리 병원 어떤 병상수, 동급 병상수의 감염률과 또 우리 본원의 자료를 비교해서 또 어떤 대책이나 대응이나 이런 중대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베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이 업무가 진단 업무는 우리나라 전체 어떤 정책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단하는 일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 감시를 하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내죠. 감염률이라고 데이터를 내는데 이 데이터를 낼 때는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그렇죠? 분모와 분자를 가지고 보정값, 처음 페이션트 데이를 이제 곱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감염률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를 내는 이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의료 관련 감염률, 또 이 카테터와 관련된 거는 유치도뇨관 관련, 중심정맥관 관련, 인공호흡기 관련, 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의료 관련 감염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다 분모 분자가 전체 예를 들어 의료 관련 감염률이다 그러면 전체 어느 특정 기간 우리가 데이터를 내는 특정 기간 동안 입원하고 있었던 재원 환자 전체 수를 분모해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진단이 된 환자, 감염된 환자 건수를 얹어서 곱하기 처음 페이션트 데이를 하면 우리가 용어를 설명할 때 처음 페이션트 데이당 1.2건의 감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지금 표현하는 이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그런 지표 값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를 놓고 이제 곱하기 보정값으로 계산하는 공식들이 우리 서베일런스 하는 데에 나오는 그런 주요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얼 레포트를 읽어보시면 뒤에 사용비라는 이런 용어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계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 엑셀에 넣어가지고 뭔가를 패키지를 돌려야 나오는 값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매일 누적해서 쌓여진 그런 분모들의 값이 있죠. 분자들의 값이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계산이 돼서 점이 찍히면 이제 그게 사용비가 되고 감염률이 되고 또 디바이스 관련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니스에서 우리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의 감시 대상은 입실 3일째 캘린더 데이로 해서 입실 3일째가 기준이 되겠고 입실 1을 그러니까 입원하는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간이 아니라 달력 날짜 기준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과거에는 우리 48시간이라는 이게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캘린더 데이예요. 일자 기준으로 달력 날짜 기준으로 이 3일째부터 해당하는 감염만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을 해서 2일째까지 발생하는 감염의 증상 징후는 다 가져온 감염, 즉 기감염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여기 중환자실 코니스에서 감시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혈류, 요로, 폐렴.
이제 이 각 특정 세 가지 감염인데 이제 이 세 가지 감염이 기구와 관련된 감염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이 진단 기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진단 기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 강의 다음에 사례로 함께 같이 그 진단 기준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 관련 감염을 발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또 병원마다 인프라가 다양해요. 전산이 굉장히 잘 발전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전산이 잘 협조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겨우겨우 뭐 우리가 OCS든 EMR에서 아주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또 정보 면담이나 또는 그냥 누가 뭐 어느 병동에서 우리 환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고해주는 경우도 다 발견 방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전산으로 자동화된 것으로 걸러진 이런 데이터가 제일 사실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좀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병원에 전산이 없는 병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좀 신뢰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전산팀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모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내는 게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니스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다 수집하고 그 외에도 현장에 가서 또 감염관리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좀 만나고 전담자는 정기적으로 ICU 방문해가지고 환자도 보고 그런 근무자도 같이 면담을 하면서 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린더데이예요. 달력 날짜 기준으로 3일째 이상부터 이제 뭐 걸러지는 환자들만 여기에 리스트로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퇴실을 해요. 오늘 퇴실을 하면 며칠째까지 관찰해야 하느냐 하면 며칠째까지죠? 2일째까지 발생한 이런 대상에 한해서 다 중환자실 의료 관련 감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환자가 ICU를 나가는 날 끝났다가 아니고요. 나가고 나서 이틀째까지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의료 관련 감염에 이런 분자를 얹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표기하는 이런 표를 보여드렸고, 4일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환자실 입실은 만 14세 이하는 다 제외예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15세 이상의 환자가 중환자실 코니스 감시의 대상이 되겠고, 계속 강조드리는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발령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실 당일에 퇴실해서 입실일과 퇴실일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아마 이런 월별 기록지 양식을 보셨을 겁니다. 코니스 감시를 하려면 담당자는 이 기록지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뭐 사실 지금은 병원마다 또 이것도 여건이 달라요. 아마 여전히 혼자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또는 혼자 근무하는데 중환자실도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가서 여기 해당되는 날짜에 재원 환자 수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 전산이 지원이 되는 데는 전산으로 매 정해진 시간에 수집되는 분모 자료들이 있어요. 재원 환자 수, 기구 일수 뭐 이런 것들을 카운트해도 되고, 또는 전산은 잘 지원이 안 되는데 중환자실이 협조가 잘 되는 또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뭐 나이트면 나이트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적어놓은 것을 감염관리팀에서 수거해서 합산해서 분모 자료로 활용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건에 맞게 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월별 기록지에서 재원 환자 수나 뭐 새로 입시 당일 환자 수가 몇 명인지를 이제 카운트하는 이 서식이 있어서 여기다가 기록해서 총 합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저희가 코니스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서식지를 각각을 다 쓰셔야 된다. 이거를 뭐 전산으로 입력을 하시든 아니면 페이퍼로 이렇게 쓰시든 이걸 통해서 자료를 합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셔야
전체 데이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이 Q&A를 좀 보시면 앞에서 봤던 그 서식지에서 가장 이 항목 하단에 이제 총합 구하는 게 있어요. 그달에 총 입원 환자 수가 몇 명이냐를 카운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내과 중환자실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한 환자가 20명이에요. 병동에서 내과 중환자실로 전동 온 환자가 9명. 그리고 내과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전동 간 환자가 총 2명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달에 중환자실에 총 입원 환자 수는 몇 명인지를 카운트 하거든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죠? 여기에서 병동으로 전동 간 환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병동으로 전동 간 환자는 이 항목에서 없어요. 이 항목이 제외예요. 그래서 입원한 환자이거나 내과 중환자실로 병동에서 전실 온 사람 여기까지가 이 총 입원 환자 수에 해당이 돼요. 총 29명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식에서 만약에 전산으로 하신다면 이 전산의 공식이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수기로 하신다면 이 수기 공식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실 당일 퇴실 환자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실한 날짜와 퇴실한 날짜가 동일한 만 15세 이상의 환자가 입실 당일 퇴실 환자, 다 15세 이상만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 입실 당일 퇴원 환자 수를 작성을 분모 자료 수집을 하는 이유는 입실 당일의 퇴실 환자 수가 전체 의료 관련 감염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도를 중앙에서 평가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이다라는 그냥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분모 자료의 칸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입실하고 퇴실하는 날짜는 이제 이렇게 캘린더 데이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 부모 기록지에서 전체 입원한 날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환자실에 제실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개념의 용어가 한글로 그달의 총 재원 환자 수라는 말이 나오고 결과보고서나 그런 거에서도 그달의 총 재원 환자 일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동의어다. 총 재원 일수, 총 재원 환자 수는 동의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의 어떤 재원이나 퇴원 환자를 이런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를 매일 또는 한 달 동안 다 합해서 우리가 총 환자 수라고 표현을 한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총 합한 환자 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실 환자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뭐 생존을 하든 사망을 하든 전원을 가든 일단 나가는 거, 퇴실 조치하는 어떤 기록에 나가는 경우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외 사항이 있는데 이 퇴실 환자의 분모에 적지 않는 이 조건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검사나 치료 목적으로 잠깐 나갔다가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근무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검사 때문에 잠깐 뭐 신초음파 때문에 아니면 어떤 뭐 심장의 어떤 다른 치료 술기를 받기 위해 수술실에 갔다가 오늘 갔다가 바로 몇 시간 있다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 조건에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자료가 왜 중요한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가 분모를 제대로 카운트하고 정의를 이해해서 잘 적으시고 분자를 넣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한 감염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Q&A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 월별 보고를 할 때 입력하는 재원 일수가 있어요. 한 환자가 4월 1일 기준으로 재원 일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환자는 일반 병동에 입원했다가 여기 이렇게 3월 11일부터 10월 ICU 갔다가 그 다음날 일반 병동 갔다가 18일부터 다시 입실을 한 사례예요. 환자가 왔다 갔다 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중환자실 입실 환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ICU 재원 일수를 카운트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거예요. 환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환자를 3월
이날 온 날로 해야 돼요? 3월 18일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답은 밑에 쓰여져 있지만 언제부터 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상된 환자 있죠. 퇴실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퇴실 처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환자는 뭐 검사나 이런 치료를 위해 잠시 떠난 게 아니죠. 병동을 전실 갔다가 상태가 나빠져서 다시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4월 뭐 우리가 이제 4월 기준으로 뭔가를 할 때 이 환자의 재원 일수는 이때부터 3월 18일부터 1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구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재원 환자 수를 기록하듯이 우리 기구와 관련된 거는 뭐 폴리카테터, 중심정맥관 그리고 또 인공호흡기가 있죠. 이 각각의 기구를 환자가 삽입한 날로부터 계속 그날이 1일째 가져서 계속 이렇게 하나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라서 이것도 만 15세 이상 환자들을 여기 칸에 맞춰서 날짜에 맞춰서 재원일수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하나 카운트 세서 이 밑에 이제 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삽입 기구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무엇이 입시 도뇨간에 우리 대개는 폴리카테터는 뭐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폴리카테터는 우리 유레스라를 거쳐서 이렇게 폴리카테터만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유레스라를 꼭 거쳐야 되는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유레스라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제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에 보면 우리 뭐 간헐적으로 도뇨하는 CIC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시스토스토미 이런 것들은 유레스라를 거치지 않고 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이 폴리카테터 기구 관련성에서는 다 제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은 세면 안 되죠. 카운트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스라를 거쳐서 거치하고 있는 이 카테터만을 우리가 폴리로 카운트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심정맥관의 정의는 삽입 부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단지 환자의 심장 내부나 또는 심장 부근 그리고 또는 큰 혈관 중 하나의 거치를 하고 있어야 돼. 거치. 큰 혈관. 삽입을 뭐 흉벽을 뚫어서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심장 어디 깨에다가 뭐 심혈관 어디 깨에다가 삽입을 해요. 그런 거 된다는 얘기예요. 삽입 부위가 반드시 뭐 서브클라비안, 주굴라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 대정의를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카운트하려면 도대체 중심정맥관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제외되는 대상을 알아야 불필요한 것들을 분모에 넣지 않겠죠. 안 그러면 과대로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중심정맥관의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나 중심정맥관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는 이 내강, 혈관, 카테터 내강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수액이나 뭔가를 주입하는 그런 카테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에크모 막 이런 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뭔가를 주입해서 환자에게 뭔가 넣어주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된 여기서 보시면 제외 상황에 큰 혈관에 삽입된 내강이 없는 기구는 중심정맥관 아니에요 라고 지금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정의를 잘 아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제외되는 경우가 좀 중요하죠. 대개가 다 중심정맥관은 뭐 서브클라비안 뭐 이렇게 뭐 루멘을 가지고 있고 내강을 가지고 있고 다 알겠는데 어떤 게 안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카테터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거치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강으로 수액이나 어떤 치료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그런 카테터는 다 세라믹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여기에 보시면 에크모라든지 뭐 피스툴라든지 그라프트, 인조혈관 넣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건 다 아니구나를 다 알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26년 올해 매뉴얼이죠. 올해 매뉴얼에서 빠진 카테터가 여기 이제 아트리알 카테터라고 해서 이 흉벽에다가 카테터를 삽입해가지고 심장에 거치시켜서 뭔가를 주입하는 그런 카테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존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이 구조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호니스 전문가들께서 이것도 거치가 흉벽에서 삽입이 됐지만 결국에 심장 부분에 혈관을 카테터를 삽입해서 뭔가를 주입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 정맥관으로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올해 매뉴얼에서 이걸 삭제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non-access central line도 제외가 됐어요. 이거는 24년 매뉴얼에서 삭제가 됐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삽입하지 않고 뭐 저기 요양기관 타 병원에서 왜 가지고 오는 센트럴 라인이 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해요. 어세스를 안 하는 것들이 있죠. 환자는 갖고 왔는데 주사 처치가 없네. 달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분모에 넣을까 말까. 이런 게 과거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막 넣는 분도 계시고 갖고는 있으니까 넣는 분도 있고 아니 어차피 갖고는 있지만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걸 왜 세요? 라고 해서 안 넣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전문가 단체, 전문가 의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환자가 갖고는 있잖아요. 거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모에서 뺄 이유가 없다. 단지 나중에 우리가 그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을 진단할 때는 거치 상태 이틀 이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용 자체가 이틀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자에 그때 걔를 포함하면 된다. 분모에서 도저히 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제외에서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라는 거예요. 중심 정맥관 셀 때 환자가 C라인으로 아무것도 처치를 안 해요.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분모에 넣어서 카운트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이고요. 중심정맥관 이 제외 카테터에 맥카테터라는 게 들어가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맥카테터가 다량의 혈액을 수혈할 때 쓰이는 카테터다라는 거예요. 그런 카테터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경우에도 굉장히 생소한 카테터이지만 다량의 혈액을 거치해서 넣잖아요. 심장 카테터 근처에 넣기 때문에 이것도 중심정맥관이에요 라고 답을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정맥관이냐 아니냐를 정의할 때 대정의가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카테터를 보실 때도.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 정의가 구강이나 기관 내 삭관, 트라케오스토미 등의 인공기도 유지기를 통해 벤틸레이터를 통해서 양압을 적용해서 호흡을 보조하거나 조절하는 모든 기구는 다 인공호흡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틸레이터가 달려야 돼요. 예를 들어 트라케오스토미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산소를 넣어줘요. 이건 인공호흡기인가요? 아니에요. 또는 마스크에다가 막 압력을 막 넣어줘요. 마스크 채워놓고 압력을 막 넣어줘요. 양압을 막 넣어줘요. 그건 인공호흡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비침습적인 이제 이런 호흡기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이 양압한 이 호흡기는 제외이다. 인공호흡기에서는 빼고 순수하게 벤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조절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공호흡기 정의에 들어간다. 라면서 대개는 이 비침습적인 호흡기는 대부분 병동 입원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죠. 장기 환자들이 하고 있는 게 대개가 비침습적 호흡기고 이런 경우는 인공호흡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외 대상에 보시면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 트라케오스토미에 오토틱 같은 거 걸쳐가지고 산소 공급하는 거 이것도 인공호흡기인가요? 트라케오스토미 했으니까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기구 삽입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구 삽입일은 이제 이렇게 카테터를 삽입을 했어요. C라인이든 폴리든 인공호흡기든 다 삽입한 날을 기구 삽입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삽입을 했다가 빼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빼는 게 최소 1일이 초과되어야 새로운 삽입이에요. 최소 1일이 초과돼서 그래서 새로운 삽입 이제 뺐어요. 최소 1일이 초과돼서 다음날 삽입했어요. 그럼 새로운 삽입이에요. 근데 최소 1일이 위에 보면은 그냥 오늘 빼고 내일 삽입했어요. 최소 1일이 초과 안 됐죠. 그러면 연장이에요. 새로 삽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일간의 진단 충족 기간과 관련돼서는 이 정의는 감염 발생을 우리가 진단을 하죠. 그러면 이 감염 발생 어떤 뭐 증상이든 징후든 검사 양성 일자든 이렇게 가운데 정하게 되면 앞뒤 3일을 해서 총 7일 안에 이 진단 기준에 맞는 요소가 다 나왔냐
그걸 만족하는 기간을 우리가 진단 충족 기간 그 7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진단 검사는 검체 영상 뭐 이런 시술 검진 결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 여기서도 이제 주의할 사항은 신내막염, 우리가 특정 부위별 감염을 진단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2차 혈류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2차 우리가 다른 특정 부위별 감염을 하는데 신내막염을 진단하는 경우에는 첫 진단검사 시행한 날 전후시일 총 21일간 얘만 달라요. 특정 부위별 감염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단할 때 신내막염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7일이 아니라 총 21일을 부여한다. 요거가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감염 발생일은 이렇게 입실 우리가 3일째 있을 때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증상이나 징후나 검사가 처음 발생한 날이 바로 감염 발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단 기준 할 때 열도 나고 결과도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검사 결과나 증상이 다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 진단 기준에 사용된 요소 중에 가장 먼저 발생한 날, 그날이 바로 감염 발생일이다라는 거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요 사례의 경우에는 이번 2일째 발생했으니까 의료 관련 감염이 아니고,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케이스는 4일째 뭔가 컬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인데, 감염 발생일이 어떻게 돼요? 기감염은 열이 가장 먼저 났던 게 2일째가 감염 발생일이고, 이 왼쪽에 있는 사례는 컬처가 먼저 나왔잖아요. 증상보다. 그럼 컬처 한 날이 감염 발생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감염 불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감염을 진단하셨어요. 그러면 14일 동안 새로운 감염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BSI 유모니아 뭐 이런 것을 진단을 하셨어요. 진단을 하시면 14일 안에는 동일 감염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감염으로 진단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LCBI1을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14일 동안에 LCBI2를 다시 진단하지 않아요. LCBI1으로 진단되고, 만약에 균이 나오면 균을 추가한다. 14일 안에 뭔가 나오면.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감염 불가 기간이라는 거고, 24년에 추가된 이 용어가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사례에서도 이 RIT라는 게 다시 잡지 않는 14일간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4월 2일에 SUTI를 진단을 하면 그 날이 RIT 1일이 돼서 그날부터 뒤로 14일을 쳐요. 14일 동안은 새로운 감염, 뭔가 새로운 균주가 나와도 새로운 감염으로 잡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제 RIT예요. 그래서 14일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표이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4일째에 이제 진단이 되는 사례예요. 의료 관련 감염 사례인데, 이 사람들 보면은 이날이 1일째가 되겠죠. RIT 1일째가 돼서 그 밑으로 14일을 쭉 새로운 감염 진단하지 않는데, 유린에서 또 다른 균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UTI 진단했는데 RIT 14일로 쭉 내렸는데 그 사이에 또 균주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를 추가하면 되죠? 균주 추가. 그죠? 새로운 감염으로 진단하지 않는다. RIT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예시를 조금 보시면 화병원에서 뭐 가지고 온 환자고요. 가지고 온 환자인데 클렙시엘라를 가지고 왔고, 이게 기감염으로 볼 수 있는 환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RIT는 언제냐 이런 얘기고요. 환자가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정황상 기감염에 해당이 된다. 이 사람은 가지고 올 때 이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균주도 있어요. 그래서 기감염으로 해당이 되고, 기감염의 발생일은 그럼 RIT는 언제부터냐? 입실 당일 1일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감염으로 진단된 요소가 확실하면 그날부터가 1일이에요. 이렇게 답을 준 사례입니다. 2차 혈류 감염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2차 혈류 감염 진단 가능 기간이라는 거는 이 진단 가능 기간이 혈액비양 양성 결과를
원발 부위 감염의 2차 혈류 감염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혈액 검체가 채취되어야 하는 기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2차 혈류 감염 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거는 감염 발생일에 따라서 14에서 17일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혈류 감염을 진단하려면 첫 번째로 원발 부위 감염을 만족해야 돼요. BSI, UTI, 유모니아 그걸 진단을 하는 것이 하나가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고 2차 혈류 가능 기간 14에서 17일 이후로 그 안에 혈액에서 그 기간 안에 채취된 혈액에서 동정한 미생물이 여러 뭐 특정 부위 감염의 검체에서 동정된 미생물과 최소 한 가지가 겹쳐야 돼요. 겹쳐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2차 혈류 감염 진단을 할 수가 있는 사례가 됩니다. 약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감염을 정했어요.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감염 발생일로부터 14에서 17일 동안은 2차 혈류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블러드에서 균이 나왔어요. 균이 나왔는데 그 균이 원발 부위, 내가 만약에 BSI를 정했는데 BSI랑 동일한 균주가 나왔잖아요. 또는 다른 균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2차 혈류 감염이라고 새로운 감염으로 안 잡고 이건 2차 혈류 감염이구나 라고 진단을 한다고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얘기 이거고요. 이게 환자가 뭐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이 이제 새롭게 발생을 해가지고 뉴모니아 2로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맞아서 뉴모니아가 맞는 뉴모니아 2 진단 자체가 블러드를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러드가 만족해서 블러드가 나왔는데 이것을 새로운 BSI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진단 기준 자체가 먼저 이 4일째의 감염 발생일이 있죠. 이미 감염 발생일이 4일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짜로부터 RIT 기간 동안에 블러드도 나고 모두 막 나고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새로운 감염이야 아니야를 막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뉴모니아 2 자체가 진단이 블러드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뉴모니아 2에도 들어가지만 여기 이때 나온 블러드 자체가 원발성이 아니라 세컨더리로 보는 거죠. 이걸 어디다가 뭐 적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례를 봐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전동 규칙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감염 발생일 전날에 환자가 있었던 병동 중에 첫 번째 장소를 감염 발생 장소로 간주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좀 환자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감염 발생일이 이렇게 이번 4일째 발생을 했을 때 이 환자의 감염 발생 장소는 어디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렇게 감염 발생일의 입력은 중환자실의 퇴실일로 하는데 그 퇴실일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 부서가 그 부서의 감염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에서 그러면 그 전날이고 그 전날 첫 번째 부서는 A 중환자실이잖아요. 그래서 A 중환자실로 환자 그 발생 장소로 이제 잡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코니스 전산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뭐 전산을 활용하면 나중에 애뉴얼 레포트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고 질병관리청에 처음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와서 처음에 전담하시는 분들은 권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이제 권한 신청을 하셔서 사무국에 연락을 하시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럼 승인을 받으셔서 메뉴를 쓸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그러면 다 권한을 받아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 창에 코니스 IC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환자실 관리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월별 보고는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거기서 조회집계 관리가 다 엑셀로 다운로드도 되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 코니스 아이디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환자 사례 번호와 이 병원의 기관 번호는 자동 생성이 된다. 이런 거고 나머지들은 다 수기 입력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뭐 이런 중요한 점은 뭔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발생할 때마다 막 자동 우리가 전사도 여기다가 입력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임시와 최종이 있는데 임시로 사례를 계속 입력하다가
최종 우리가 마감 전에는 최종이라고 하는 이 단추를 꼭 눌러주셔야 확정이 됩니다. 이걸 계속 임시를 두면 사례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례를 다 마무리가 되면 꼭 최종이라는 단어를 눌러주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거 전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를 보시는 거니까 좀 보시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양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드릴 거 하나는 이 코니스에서 사례 케이스 아이디 생성, 환자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생성이 돼요. 그런데 환자의 생년월일이 제대로 감염 발생일의 연도와 월일로 결정이 돼요. 생년월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케이스 아이디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염 발생일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넣어주셔야 이게 또 아이디랑 같이 매칭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 좀 강조드립니다. 이런 양식지 뽑아서 쓰실 수가 있고, 이거 다 앞에서 뭐 설명했던 거라서 보시면 되시고, 주의할 것들은 정확한 날짜를 넣으셔야 됩니다. 퇴실일, 재원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숫자를 잘못 표기하거나 하면 큰 데이터에 영향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웹에다가 입력할 때는 하나하나 날짜, 감염 발생일, 진단일, 우리 여러 가지 이런 환자의 정보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근데 앞에서 기준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이런 중심점 약간 다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균주 관련돼서도 균주도 코니스 우리 매뉴얼에 보면 병원성 균주와 피부 상자균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여기저기도 없다 그러면 Q&A에 올려주시면 또 친절히 답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게 뭐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미생물을 이제 감수성 결과를 넣는데 이 감수성의 결과에 SIRN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풀텀이 이거거든요. 감수성이 있냐, 중등도냐, 내성이냐, 검사 안 했냐, 이 의미이기 때문에 이 SIRN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시고 이걸 클릭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각 그 검사실에서 내주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맞는지 이걸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총 5개까지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미생물의 숫자는 총 5개를 입력해야 되고, 한 가지 균주만 나와도 꼭 번호 붙이셔야 된다. 1 이렇게 하고 뭐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를 클릭해서 넣으셔야 된다.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립니다. 균찾기 해서 5개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균주가 추가되는 경우 있죠. RIT 기간 내에 균주가 추가되는 경우 있어요. 진단 기준에서. 그러면 꼭 컬럼에 RIT 기간 내에 컬럼이 있거든요. 체크 꼭 하시고 추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BSI 패소젠 입력할 때 이제 조금 마지막 주의사항 드릴 건데, LCBI 1, 2 모두 만족됐다. 그러면 LCBI 1으로 보고를 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LCBI 1을 진단하고 RIT 기간 내에 2를 진단했어요. 그럴 때는 패소젠 1에다가 LCBI 1에 해당하는 병원군을 넣고 RIT 그 기간을 체크박스 체크하고 나서 거기에 패소젠 2에 LCBI 2에 해당하는 걸 넣으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LCBI 2를 진단하고 RIT 기간 내에 LCBI 1을 진단해서 역으로 반대로 그런 경우는 패소젠 1에다가 맨 처음에 진단했던 2, LCBI 2에 해당하는 오염균을 입력하시고 RIT 체크하고 패소젠 2에다가 LCBI 뒤늦게 진단한 그 LCBI 1에 해당하는 병원균을 넣으셔라. 요거가 좀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감염들은 이렇게 해서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우리 병원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데이터에서 이렇게 막 나와 있으면 어떤 점을 보시면 되냐면, 우리 병원이 여기 보면 맨 끝에 보면 퍼센타일이 있어요. 퍼센타일 맨 끝에 칸에 그 퍼센타일이 뜻하는 의미는 우리 병원의 감염률이 전국 우리 동급 병원 비교하는 병원 대비해서 몇 등 정도에 해당이 되고, 95%타일 이상이면 95등 이상인 거예요. 성적이 10%타일 미만이다. 그러면 굉장히 상위 그룹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P값 내죠. 카이 제곱 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통계를 낼 수 있게끔 2x2 통계 패키지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IC 자료실 관리 들어가면 얘가 떡하니 있어요. 얘를 다운받으시고 막 실행을 시켜보시면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실행시키면 이런 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에 위원회 보고할 때 1년치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감염률이 의미가 있다 없다, 동급병원과 비교했을 때,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년도 아니면 다른 병원 뭐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통계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실행시키고 2x2라고 여기가 있어요. 2x2 여기 보시면 저 통계 각 박스가 있어요. 2x2 테이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걔를 눌러요. 걔를 눌러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박스가 나와요. 박스. 여기 하나 2x2거든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는데 뭐를 넣으시냐, 이걸 제가 못 넣었더라고요. 선생님들 아마 갖고 계신 자료에 없어요.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이게 빠져서 이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2x2를 넣잖아요. 넣으면 내가 재원을 수나 기구 수 가지고 의료 관련 감염률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2x2 전체 감염 건수 분자 있잖아요. 분자를 넣고 오른쪽 칸에다가는 재원일수 또는 내가 기구 관련을 보고 싶어. 그럼 기구일수 빼기 감염권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요. 비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코니스 동급병상의 데이터예요. 데이터값. 그럼 그 데이터 값을 넣는 거예요. 저렇게 재원일수나 이렇게 해서 넣어서 돌려요. 또는 뭐 기구사용비를 내가 보고 싶어. P값을 보고 싶어. 좀 있어빌리티하게. 그쵸?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이 테이블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고 돌리면 복잡한 영어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계산된 결과물에서 unclassified p-value 나오거든요. 그 용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용어의 값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상 수가 너무 작아서 감염 건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막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밖에 없는 병원도 있을 거잖아요. 이 네 개의 2x2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수치가 5보다 적어요. 감염 건수가 5보다 적어. 그러면 다 돌리고 나서는 이 언플레티드 P값을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피셔 이브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걔를 눌러줘야 돼. 걔를 눌러줘서 투테일 P밸류라고 나와요. 값이. 이 값을 거기 해당되는 그 값을 읽어서 피검정 했더니 유의 값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0.05보다 해서 유의하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줄어든 게 의미가 있다, 늘어난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